더듬이. 네, 전편에는 그래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와 린 랜돌프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들의 작업이 현대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개요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1편 단신편을 위해서 젊은 작가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게 마음에 드는 작가가 없었고, 그러다 이제 문득 나이가 든 작가를 다뤄보자. 그래서 슈나이더와 랜돌프의 작업을 봤을 때 젊은 작가들에게 부재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시대에 한 번쯤 다시 돌아보면 좋은 촌스러운 작업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둘 다 말했지만 1900년대 중후반은 사실 플럭서스라든지 뭐 추상표현주의, 뭐 아니면 거대한 담론들, 아니면 개념 작업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거대함이 있었는데, 사실 그죠. 그들의 작업이 둘 다 완전 그것과는 반대되는 좀 소박하고 좀 솔직하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추얼적인 감성이 되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비록 그들의 작업이 개념주의나 아니면 팝아트 뭐 혹은 페미니즘과 같은 그 당시의 유행과도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작업을 좀 미학적인 측면에서 되게 고찰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요즘에 등장하는 것이 되게 그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미적 특성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의 경우 이제 니센산 12월 21일에 니센산이라는 작업과 생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린 랜돌프의 경우 사이보그, 원더워먼 앤 테크노, 그다음 레타블루스 시리즈, 그리고 트랜스피션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좀 생각한 키워드 중 하나는 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분리. 그래서 슈나이더와 랜돌프 작업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좀 생각해봤을 때 둘 다 되게 시대 정신에서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좀 분리한다는 느낌이 맞아요. 되게 세게 들었다. 랜더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여성 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딱히 사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조가 없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시대 정신은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요소라기보다는 확실히 미적 특성에서 시대 정신과 되게 맞아. 분리된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실천 안에는 되게 좀 과거를 회귀하는 움직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과거의 미감. 그래서 저희가 말한 것처럼 뭐 밤로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풍경화, 사실주 이런 거는 과거부터 존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미감 혹은 테크닉을 사용한다든지,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자면 회화 자체로, 회화 자체가 이미 그런 회화 식으로 자체로 그렇게 회귀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풍경화, 아니면 오래된 상징,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가장 간단한 용어로 말하자면 나이브 아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브 아트라는 것은 이제 앙리 루소가 좀 대표적인 화가인데, 나이브 아트는 최신 문화 담을 쌓은 채 테크닉과 세련됨의 반발 혹은 그것과 관계하지 않고 소박함과 치졸함, 특이한 시각, 그리고 양식화의 특징을 보이는 예술 이론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술이 이거 사조는 아니고 그죠. 각 세대에 흩뿌려진 작가들이에요. 이것이 나이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안 친해. 자기들끼리도 안 친해. 그래서 나이브라는 단어 자체가 애초에 라틴어에서 파생됐다고 하는데 자생적으로 획득됐다는 뜻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지고 있다고 독학한 느낌이라고. 독학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많은 나이브 아티스트들은 거의 그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프레드릭 슈나이더도 이 독일 홈페이지 항상 묘사되는 게 그거든요. 아우토 딕tat인데 그게 이제 독학한 아티스트예요. 그죠. 독학가의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 자기 주도적.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혼란을 야기한 게 뭐냐면은 되게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나 아니면은 이제 린 랜돌프의 경우 되게 민속, 그러니까 포크 아트라고 하죠. 민속 미술스럽다, 뭐 민화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화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지역적인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민화인 건데, 이 둘의 작업은 민화라기보다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산물에 가까운, 그 자생적으로 획득된 산물에 가깝기 때문에 나이브 아트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둘의 그림 모두 어디 뭐 시골에서 근본도 없는 데서 입상한 그런 그림들 같은 그러니까.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방금 사카린 씨도 미술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 독학했다, 슈나이더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저는 슈나이더가 자신의 그런 기술적 미흡함을 의도적으로 좀 사용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랜돌프의 경우 어쨌든 사실주의라든지 뭐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을 고수했다고 해도 그녀의 작업이 되게 미술적인 맥락에 머물고 있지 않고 약간 촌스러움이 있어요. 촌스러움도 있고, 사파 혹은 페미니즘 운동, 뭐 아니면 치유 이런 식의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에 되게 부가적인 도구이자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 아니면 삶의 철학에 대한 약간 시각적 혹은 회화적 결과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 찐 느낌이지, 찐. 맞아. 그 냄새 지독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작업은 당대에 존재했던 미술 사조와는
되게 거리가 있는 작품이고 그냥 목적 자체도 사실 그 미술 사조와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치. 구태여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앙리 루소랑 비슷하게 그들의 작업이 당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됐을지. 근데 뭐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도큐멘터도 참여하고 그리고 스위스 반에도 참여를 하고 그랬지만 사실 린 랜돌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성 운동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당시 당대 평가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린 랜돌프는 자신의 작업의 의의를 어떤 그런 페미니즘 운동이나 그러니까. 사회적 운동에서 찾고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되게 개념적인 부분을 찾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점에서 아까 말씀한 제가 언급했던 대로 그 퓨실리엔 바이스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있어요, 일종의. 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떨어진 그 느낌은 이렇게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동떨어진 느낌을 가장 간단한 단어로 말하면 소박함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에피소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 태도가, 이 소박함의 태도가 현대 작가의 대부분에게 부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이게 자생적으로 획득된 미적 특성이라는 게 요즘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일까? 재밌는 거는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잘 나간 작가들은 사실 자생적으로 획득한 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약간 실험하고 그죠. 자기가 실험하고. 근데 SNS라든지 어떤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 비춰지는 방식이 그들이 자생적으로 획득한 미적 특성보다는 되게 외부의 담론에서 그들을 많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젊은 작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가 비춰지지 않는 건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흐름이 빠르고 너무 보여지는 정보의 인풋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미 사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판단되어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굳이 스스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게 맞는 것처럼 가고 있으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는 미감이라던가 물론 세련됨도 있고 물론 잘 마무리된 마감 처리도 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결여가 없는 느낌이죠. 맞아요. 얘가 그냥 엘리트 교육만 받은 느낌? 혹은 얘가 이제 과외만 집중적으로 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슈나이더와 랜돌프 작업에 등장하는 그 역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슈나이더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술의 개념적인 부분을 되게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슈나이더는 자신을 어떻게 보자면은 미적인 맥락에서는 되게 자기 폐쇄적으로 갖다 생각하거든요. 과학적이고. 근데 동시에 웃긴 거는 슈나이더는 개념주의를 되게 폐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슈나이더의 작업이 되게 시대와 동떨어져 있고 완전히 자기 폐쇄적인 작업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슈나이더는 반대로 생각했던 거죠. 개념주의가 더 폐쇄적이에요. 자폐적인 작업이야 그것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랜돌프의 경우의 역설은 뭐냐면은 랜돌프의 경우는 자신의 작업에서 소통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끼리 소통을 하고 사회와 소통을 하고 치유를 하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자신의 미학, 자신의 미적 특성은 당대의 사조와는 완전 불통이에요. 불통. 그래서 그런 역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이 둘의 작업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역설, 특성이 아닐까? 100명을 왕따시키는 왕따의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사회를 왕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작업을 약간 제 나름의 방식대로 말하면 소박한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박함이랑 미래라는 단어가 사실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 거죠. 나이바트처럼 자생적으로 획득된 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미래는 뭐 AI가 지배할 것이고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할 것이고 뭐 시간을 초월하는 뭐 어떤 미래에서는 뭐 천국이 존재할 것이고 아니면은 끝이 없는 지옥이 존재할 것인데 뭐 이런 레파토리는 사실 오래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레파토리의 단적인 특징 중 하나 뭐냐 첫 번째는 되게 과학적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근데 그런 논리적인 영역에 있는 미래는 언제나 불행한 미래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 뭐 거대한 미래가 있다면 사실 이 소박한 반대의 미래도 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든 미래가 거대하고 모든 미래가 불행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서발턴 서사 세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거대한 미래 속에 있는 소박한 사람들 그 거대한 속에 있는 거기 안에도 어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하고 사냐 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최첨단의 인공지능 아니면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만들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소박한 핵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천재 과학자가 무슨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막 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막 로봇들이 춤추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일이 끝났군 이러면서 라면 먹으러 가는 감성을 줘. 그런 소박함도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거대한 이면 속에는.
근데 이제 이 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이렇게 온전히 집중을 해서 그냥 그죠. 나는 라면 먹는 걸 찍겠어. 나는 라면 먹는 걸 그리겠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밤로스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런 소박함에 대한 우리가 일종의 갈증이 있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2021년에 밤로스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그다음 지금 밤로스에서 영감을 얻은 페인트라는 영화도 곧 나와요. 이제 트레일러까지 나왔고 그래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슈나이더의 작업이 뭐 어느 정도 힙한 공간에서 다시 전시가 되고 맞아. 이런 감성을 볼 때 우리가 뻔하다고 생각하고 소박하다라고 생각했던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지금 다시금 다가오고 있는 거겠구나. 그래서 전 되게 재밌었던 약간 예시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그 소껴안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이제 네덜란드어로 치면 코쿠너프 펠렌이라는 건데 그게 대단히 인기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극장 가서 소 한 마리랑 이렇게 얼마나 껴안고 있는 거예요. 3분? 무슨 되겠죠? 3분보다는 더지 않을까? 한 10분, 30분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엄청 사람들이 많이 해서 막 예약 꽉 차고 이랬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많은 행복 호르몬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을 때 앉는 것 자체 행위에서도 이런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그 앉는 대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소를 이제 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나무 이렇게 앉기도 하잖아요. 뭐 그래서 되게 행복해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실제로 이게 뭐 소한테도 좋은 작용을 미친다고 해서 윈윈이다. 근데 전 재밌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한쪽에서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딱 이제 이게 기원이 어디냐, 그치. 뭐 정치적으로 막 분쟁이 오고 가고 막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별의별 담론이 다 나고 뉴노멀이 무엇이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별의별 철학이 다 나오는 건데 한쪽에서는 그냥 소를 끌어안고 있어. 그냥 위로의 마음이죠, 그죠? 저는 이게 아까 미하엘 앱슈타인이 말한 개념주의와 메타리얼리즘의 되게 그 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둘이 존재해야 된다는 게 한쪽 우리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정치로 생각하고 뭐 전쟁과 같이 생각한다면 세상이 너무 빡빡하잖아요. 무슨 의미야 이러면 계속 물어보면 피곤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되게 좋았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집에서 좀 머무르고 뭐 이런 긍정적인 작용이 있었다는 연구들도 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랜돌프가 협업한 헤러웨이 철학에서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보그 같은 게 사실 미래적으로 들리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헤러웨이가 주장하는 철학이 그렇게 잔인한 철학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죠. 사랑에 관한 것이고. 공생, 그러니까 같이 생산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게 사실 헤러웨이의 작품인 것처럼 그 랜돌프의 작업도 사실 모든 것이 공생하는 어떤 위로와 따뜻함, 소박함의 영역에 되게 존재하지 않냐. 그러니까 랜돌프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이 그림들의 배치 상태부터가 이미 어떤 계급이 있는 느낌이 아닌 그냥 그 세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러한 세계지라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전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간단히 말한 것처럼 되게 과학적인 논리적인 미래는 되게 좀 부정적이에요. 왠지 모르겠지만 터미네이터, 뭐 프랑켄슈타인, 뭐 가타카, 아니 스필버그의 AI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봤을 때 되게 좀 부정적일 수 있고 거대한 미래는 특징이 되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슈나이더라든지 린 랜돌프의 소박한 미래는 규모나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직 완성하지 못한 되게 솔직하지만 폐쇄적인 아이디어란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쪽은 되게 추론을 통한 가능성이 높고 과학적인 미래라면 한쪽은 그냥 개인이 자생적으로 획득한 말 그대로 완전하지 않은 미래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거 자체가 사실 소박한 미래에 약간 어떻게 보자면 중점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 옛날로 돌아가보면 갈릴레이 시절을 돌아가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누군가 그 당시에 거대한 미래는 뭐 과거에는 이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니까 나중에 매개 생물체가 온다면 이 우주의 중심인 우리를 찬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사실 그게 되게 가능성이 높은 미래예요. 그 당시는 논리적이고 추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갈릴레이 그것이 과학적으로 더 맞지만 그치. 근데 그 당시에 갈릴레이가 가진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소박한 아이디어였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최근으로 돌아오자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해진다는 세상은 사실은 그 당시는 되게 소박한 미래였을 거란 말이지. 누군가에게는 되게 완성되지 못한 폐쇄적인 아이디어. 우리 다 공덕에 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중세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당대에 논리적인 미래를 내놓는 건 과학의 일이고 어떻게 보자면 맞아. 이상하고 폐쇄되었고 소박한 그 미래를 내놓는 거는 예술가 역할일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술계에 이런 시점들이 진짜 사라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다들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다들 뭔가 거대한 걸 다루려고 하고 이것들이 어떤 미술적인 혹은 인간의 지능적 입장에서 뭔가 진보적인 발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정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나의 예술을 알고 나의 예술 세계관을 알면 너의 삶에 대한 지평선이 넓어질 거야. 라는 감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런 사태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예술을 다루고 있어요. 봐라, 내가 이 얼마나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맞아요.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다면 확실히 요즘 미술들은 그런 부분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소박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 건 맞죠. 그러니까 리추얼 아까 그 부분도 좀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추얼도 저는 되게 소박하다 생각해요. 그죠. 아까 이게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4,000 몇 개를 만들다가 이쯤 되니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논리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나무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다 깎을 때까지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성이잖아요. 아니면 전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쿤스탈레 베른이 가로가 몇 미터, 세로가 몇 미터니까 여기는 십자가 몇 개 들어가니까 그게 한 4명을 채워냈을 때 뭐 9,000개면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적 프로세스가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보자면. 전 그래서 약간 리추얼도 소박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리추얼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리추얼이라는 게 뜻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대 사실 MZ 세대들한테 리추얼이 유행하는 게 뭐 예를 들면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라클 모닝 맞아, 그리고 미라클 모닝. 오운하는 운동 이런 거잖아요. 그치. 오늘의 운동 완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리추얼은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사실 이것들은 리추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리추얼이라는 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리추얼은 어떤 루틴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습관은 매번 똑같은 행위를 목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이 매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리추얼은 종교적 의미로 어떤 종교적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의례 혹은 공동체의 규칙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규칙적인 의식 활동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도 철저한 루틴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항상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창작적 활동을 하는데, 저는 요즘 예술가들한테 이런 소박한 의식 활동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오운완, 뭐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막 이런 여러 가지 뭐 챌린지라고 합시다. 챌린지죠, 그죠? 챌린지는 사실은 어떤 긍정적인 목적을 언제나 가져간다고 맞아. 생각해요. 뭐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를 그냥 재미로 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오늘 상체 조지고 내일 하체 조지고 그 다음날 상체 이런 것도 사실 루틴이고 리추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특히 긍정적인 목적을 가져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 프레드릭식 리추얼은 좀 긍정적인 목적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자기만의 매짐은 있거든요, 확실히. 이만하면 됐다. 아니면 여기까지는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성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거에 대한 끝맺음적인 마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아니면 약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들이 하는 챌린지는 꽤 과학적이에요.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아니면 뭐 재밌을 가능성이 높은 웰빙에 대한 것이죠. 웰빙의 가능성이 높은 어떤 루틴이고 리추얼이라면 프레드릭 슈나이더나 하루키는 그냥 아무런 과학적 그런 건 없이 그냥 자기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맞아. 말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 리추얼이라는 뭐 책도 있는데 거기를 이제 딱 봤더니 지금까지 이제 역사에 그래도 좋은 예술가라고 남은 사람들이 가진 뭐 행동 루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오운하고 물 2리터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걸 챌린지화 시켜서 그걸 루틴화 시킨 게 리추얼이 아니라 리추얼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나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자에 대한 공감까지 같이 엮이면서 이걸 이렇게 습관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기에게 최적화시키는 거죠. 자기에게 최적화시키면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그냥 이곳에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되물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그분이 떠오르네. 송창식 씨가. 그 밤에 깨어있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장례식도 안 왔다는. 근데 그런 게 진짜 예술가적 리추얼의 극단적인 예시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찾아봤다가 이제 한병철 씨의 2021년에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한병철 씨는 리추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삶을 더 높은 무언가에 맞추고 그럼으로써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힘이라고 하는데 맞네요. 이 상징적인 힘이 진짜 말 그대로 SNS에 퍼지는 그 리추얼간 그런 습관적 운동과는 다른 게 그런 운동들은 진짜 자본주의적 거기에 맞춰져 있는 삶을 초월하지 못하죠. 웰빙이거든요. 너 이거 하면은 너 좀 더 긍정적인 맨이 될 수 있고 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 예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 오늘 이거 해야겠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걸로 뭔가 좋은 담론을 만들겠는데
아니면 더 쩌는 예술을 하겠는데? 그냥 간단히 해서 열심히 살았네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리추얼적인 것은 어떤 이 삶에서 이 정처 없는 삶에서 나를 붙잡는 그냥 상징적인 힘이라고 봤던 거죠. 그건 거죠. 내세를 초월하는 어떤 것을 위한 리추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는 말 그대로 내세에 너무 포함되어 있는 생각인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았어. 근데 물론 뭐 그게 후에 가서 뭐 초월할 수 있겠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 세상을 초월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사람도 다른 맥락이거든요. 맞아. 일단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다고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살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되게 현대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좀 되게 재미있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저는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한병철이 말하는 리추얼의 중요성은 오히려 자아를 탈내면화한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내면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너무 나르시시즘이야. 거기서 벗어나서 공동체와 함께하거나 어떤 규칙성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의식적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공간과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으면은 이걸 기억을 못한다고 보시는 거죠. 어떤 마을에 있는 고목이라던가 어떤 모뉴멘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가족끼리 갖는 어떤 주말의 사소한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전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나 렌 랜돌프의 리추얼적인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은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가 그 그림을 그렸던 거 있잖아요. 계속 그 날짜를 기록하고 그리고 베른을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특정 장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리는 행위들이 저는 이게 되게 공간과 시간을 붙잡는 부분이 있어서 리추얼적인 면에서 좀 이런 더 극대화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예술이라든지 자신의 생각 안에만 고립된 것이 아니라 그죠. 실제 현실 다른 세계와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의식한다든지. 그죠. 의식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그 챌린저들이나 아니면 미술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는 그런 행위들이 뭔가 리추얼적인 게 없다는 거. 제 말은 그냥 이것이 SNS에 돌기 위한 그냥 하는 행위인 거 같아요. 그 안에 고립된 나밖에 없죠. 맞아. 그 안에 진짜 나르시스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거는 좀 공감이 가네요.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좀 잔 프레드릭 슈나이더가 왜 개념주의라든지 그 당시 예술 사조를 자폐적이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은데 너무 예술을 위한 예술이지 않아요? 맞아. 그런 면을 좀 싫어했던 게 아닐까? 사실.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다들 거기서 이제 개념 미술 하는 그 당시 작가들 어쩌면 미쳐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이제 바디 프로필 많이 찍는데 사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폐적인 움직임이 거죠. 바디 프로필을 위한 바디 프로필인 거잖아요. 어떻게 바디 프로필을 위한 몸이고. 바디 프로필을 위한 식단이 있고. SNS 그것은 더 올라가면 SNS를 위한 무엇인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인간이 세상에 살 때 어떤 특정 매체 혹은 특정 맥락에 완전히 함몰되는 순간 이제 리추얼이 사라지는 거죠. 맞아. 물론 SNS 해도 되죠. 근데 그 SNS도 하고 뭐 자연도 있고 세상에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타자화시켜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SNS를 하지 말라라는 캠페인을 저희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이런 리추얼적인 습관이 예술가는 저는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게 확실히 요즘 같은 때 특히 사실 SNS나 인터넷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그것이 상실되는 세계에서 어쩌면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도 그렇고 린 랜돌프도 그렇고 그리고 다시 지금 뜨고 있는 이런 작가들이 그런 시간과 공간성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껴안고 있는 부분들이 공감받는 이유고 하입받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아는 건 우리 삶이 되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 얘기를 잠시 하고 싶은데 네. 크리스토퍼 놀란 테넷이 유독 약간 유튜브에 보면은 해석글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물리학자분이 나오셔서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것이 맞냐 틀리냐 시점별로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이런 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저는 은근히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이 되게 소박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아까 말한 리추얼이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보면은 그 영화는 논란의 논리가 되게 타당해 보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테넷이라는 영화는 논란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되게 조립해 놓은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많은 걸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되게 그가 만드는 소박한 세계관이니까. 그리고 그가 만든 어떤 점에서 형식이죠. 자기만의 형식. 인셉션도 뭐 말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가 만드는 세계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그냥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 건 사실 테넷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한병철 씨가 리추얼 정말에서도 언급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진정성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라. 진정성은 형식을 파괴한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도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데 근데 그런 식의 기의만을 너무 추구하는 순간 그걸 지탱하고 있던 기표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닷 같은 것들 아니면 자신의 사상을 내포할 수 있는 개인의 형식
자가 주도적 형식은 파괴되고 그냥 의미만 떠도는 거예요. 아 너 그런 의미로 했어? 너 그런 의미야? 너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사실 미술 자체가 보는 게 재미없어지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파편화되는. 파편화되기도 하고 그냥 담론밖에 없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 있어. 예를 들면은 한국 영화도 다시 또 예를 들면 승리호를 갑자기 예를 들고 싶은데 좀 승리호를 어쨌든 뭐 재밌게 보신 분도 있고 저도 봤지만 그냥 볼만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는 거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승리호는 되게 황량해진 미래 우주라는 이미 과거에 등장한 전형적인 상상 이외에 무엇을 보여줄 게 없거든요. 거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소박한 세계관이 없어요. 사실 보면 자기만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무슨 의미야? 결국에는 그건 의미만 얘기하려고. 결국엔 승리호는 이게 무슨 의미야 너무 잘 표현해주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표적으로는 사실 가장 진부한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것이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의외로 그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는 영화 되게 호평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우주의 담론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자면 뭐 누가 쳐들어온다 이런 거니까. 근데 그게 전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주와 상관도 없고 아니면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뭐 외계인을 만났을 때 그런 건 상관도 없는 진짜 이상한 자기만의 소박한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형식이 있고. 그다음 기표가 되게 이상해요. 결국 백윤식 씨가 그 의자에 앉아서 고문받는 게 우주 아니면 상상물 뭐 이런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결국에 이것이 무슨 의미야로 또 나아가면은 사실 이것은 우주여서 그런 재미가 없어요. 그런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맞아요. 그 소박한 그냥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마법력이 없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표를 감싸고 있던 환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걸 알아서 뭐하게. 알아서 속 시원해? 그죠. 환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 요새도 이제 유튜브에 보면 해설 영화에서 되게 많죠. 되게 많죠. 알면 시원하겠지.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남는 게 없는 느낌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길동 씨랑 시구루이라는 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길동 씨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 기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으니까 혼자 생각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전 되게 오히려 아는 것보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재밌겠구나. 그죠. 이것이 오히려 어떤 비밀을 가질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막 닫힌 동굴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맞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린 랜돌프도 그렇고 프레드릭 슈나이더도 그렇고 그냥 가지고 있다. 자기 예술적 삶의 태도에. 맞아요. 나 모를 건데요. 그래서. 맞아. 모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 그냥 할 건데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완성되지 않은 어떤 아이디어, 맞아. 소박한 아이디어.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봐도 앙리 루소의 그림도 지금 봐도 되게 신비로워. 지금도 좋아요. 맞아요. 정말 지금도. 근데 그걸 사실 또 어떤 의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재미가 없어진 거거든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개념 미술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파헤치는 거를 위주로 하는 예술이 맞아요. 아까 이제 미하엘 앱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뭐 어떤 단어라든지 관습하되 무엇인가를 부수는 게 개념 미술의 아니면 개념주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또 반대의 예술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던 거죠. 모든 것을 개념주의적으로 왜 해석해야 되냐고 우리가. 그치. 무엇인가는 개념주의 방식으로 관습하되 무엇을 한다면 무엇인가는 그것이 해체한 것들로 쌓아 올린 그냥 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태도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런 태도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뭐 해외에서 많이 그렇지만 너무 무시되고 있지 않나 이 시대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했지만 결국 개념화가 아니면 개념주의가 어떤 것을 붕괴시킨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반대쪽에 있는 아까 메타리얼리즘을 이제 미하엘 앱슈타인이 말하지만 결국은 전 그것의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의미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예술가의 목표고 어떻게 보자면.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요즘 작가들은 너무 소박함이라는 탈을 쓰고 뉴트로와 같은 그냥 맥락으로 맞아. 그냥 이제 슈나이더라든지 뭐 린 랜돌프가 될 수도 있고 뭐 켄트 위베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련의 미감만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나. 전 그래서 요즘 작가 중에 사실 되게 잘 나간 작가 한 명 있거든요. 영국 작가 이시우드 아시죠? 이시우드. 근데 그 사람 작업이 솔직히 말하면 저를 건들지 못하는 게 이 붓터치도 기가 막히고 진짜 잘 그리고 힙해요. 뭔가 힙해. 그런 매시는 토비아스 퓨시테시라는 작가도 있고 토비아스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이 뭔가 그 슈나이더가 가지고 있는 혹은 린 랜돌프가 가지고 있는 은근한 마이너함을 잘 끌어온 느낌이 들거든요. 얘가 이거에 미쳐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어쨌든 모델도 시우드도 뭐 앨범도 내고 이런데 저는 약간 멀티태스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찐의 느낌이 잘 안 난다. 저는 뭐 예를 들면 유재석과 정준하 중에 찐을 타는데 유재석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죠. 저는 약간 한 가지에 약간 몰두한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요새 젊은 작가들의 사조 중에 많은 그림 스타일들 중에 뭔가 되게 일부러 아날로그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 당시의 것인 뭔가 소박한 것을 채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진짜 껍데기만 채용했기 때문에 뭔가 남는 게 없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선놀이라고 생각했으면 아까 말한 개념주의와 뭐 이제 메타리얼리즘 겹쳤을 때 그냥 간단히 두 개로 말하자면 한쪽이 올라가고 그럼 다른 한쪽이 또 내려와야 또 다른 쪽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른 한쪽이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것의 반복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시서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해야 이게 계속 새로운 시작들이 발생하는 거고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하는 건데 변종법처럼.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냥 한쪽에만 쏠려 있고 심지어는 반대쪽에 있는 것조차 이쪽의 무기를 쓰고 있으니까 약간 그거죠. 훔쳐진 인싸 감성 그거죠. 그죠. 그런 감성이 인싸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예시를 들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뭐 터미네이터 신지 뭐 프랑켄슈타인 같은 옛날의 그 아포칼립스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가. 사실 좀 그 생각이 되겠어요. 새로운 미래는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도래할까?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누가 봤을 때 개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냥 재밌냐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유진스도 가끔 얘기하는 게 유진스가 새로운 미래를 약간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에스파라든지 뭐 특정 이제 걸그룹들이 미래를 향하는지 언제나 향하고 있을 때 사이버 뭐 이런 거. 유진스는 사실 갑자기 또 과거를 회귀해버렸어요. 어떤 의미로. 그것이 먹혔냐? 라고 했을 때 먹히잖아요. 그치. 되게 새롭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작용이라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맞네.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것 좀 생각나는 게 요즘 작가들 작업은 확실히 봤을 때 시각적 장식품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 아니면 개념적 어떤 뭐 결과물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떨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그런 되게 시선이 확실히 맞아. 다르게 되는 거예요. 떨림도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은 작가랑 좀 어쨌든 제가 생각한 잘하는 작가들의 그림만으로 봤을 때 회화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진짜 떨림인 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아무리 잘 그리는 작가들이 그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관찰을 했을까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았지 싶을 정도 이상한 거에 달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저거만 했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맞죠. 그게 참 신기해. 유비빈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한국에? 그런 느낌이라는 것도 기인이라는 거였죠. 이 박사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걸 찾았는데 락항에 이제 시선과 응시에 대한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선은 말 그대로 내가 보는 주체로서 그 대상에 대해서 판타지를 씌우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저거다. 그러니까 뭐 서양의 옛날 관점에서 보면 원근법이라던가 어떤 절대주의라던가 아니면 뭔가 지각화된 대상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락항이 말하는 응시는 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내가 얘를 바라보고 얘를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히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그러니까 얘가 나를 얘의 그 존재가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되는 순간 나는 얘를 판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판단의 흐름이 가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태어나고 결여가 태어나고 진동이 시작되는 느낌인 거죠. 타자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상파 화가들을 그런 응시의 화가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잖아요. 빛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세장 같은 경우는 정물화를 그렸을 때 그 과거의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그려야지라고 판단하고 딱딱딱 그렸다면 그 사람은 이 사과에 계속 변하고 있는 미묘한 색깔을 캐치하기 위해서 사과라고 하는 빨간색과 뭐 초록색 이걸 넘어서 약간 괴상한 색깔이 섞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기묘한 진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고. 근데 저는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나 이제 랜돌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그런 응시를 하고 있기에 오는 그 그림에서 오는 맛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 랜돌프가 어떤 이미지를 따와서 그린다고 하거나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가 밖에서 그리는 것 외에도 직접적으로 어떤 팝아트적인 이미지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림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찐스러운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게 옛날 사람들의 되게 특징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진동을 거의 갖은 사람을 찾기가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저희한테는 추상적 표현이라서 그렇죠. 어떻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성진 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왜냐면 어쨌든 그런 특성상 직업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라도 보면 약간 찐의 향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흔히. 왜냐면 그거 아세요? 뭐 인터넷에서 유행한 짤인데 산 빠르게 내려가시는 분? 그런 분. 근데 그런 분이 진동이 있어요 사람이 보면 사람 물리는 뭔가 있는데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도 요새는 좀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하나요? 근데 아마 모르겠네. 제가 보기에 그것도 저는 결방을 했다면 사실 이제 90년대 세상에 이런 일이 찐 맛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 멧돼지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 참기름만 먹는 아저씨 바카스에 밥 말아 먹는 아저씨 그 진동 그 자체 알죠? 진짜 진앙의 근원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요새는 조금 좀 없어지는 아직도 그래도 1호선 가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바카스에 밥 말아 먹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건 진짜 찐인데
요즘 그냥 일회용 퍼포먼스로 한번 밥을 말아 먹고 마는 수준이죠. 예를 들자면. 그죠. 차이가 있을 물론 뭐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또 그렇게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면이 너무 요즘엔 없다. 맞아요. 응시의 시선이 없다 요즘에는. 그래서 재밌는 게 락항이 그 얘기를 뭐 하더라고. 제욱시스와 파락시오스 아세요? 잘 몰라요. 이제 제욱시스가 그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였나 거기서 이제 그림을 가장 잘 그린 사람을 유명해서 그 사람이 이제 포도를 그리면은 새들이 와서 이제 포도 쪼아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맞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 이제 대비해서 이제 파락시오스라는 천재적인 화가가 한 명 더 있었대요. 이제 제욱시스가 이제 파락시오스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틀리에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꽃이 있고 그 꽃이 반 정도가 커튼을 가려주는 거예요. 제욱시스가 꼭 네 꽃 그림 얼마 잘 그렸는지 보자 이러고 커튼을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그게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욱시스가 한 발 물러선 게 나는 새를 속였지만 너는 나를 속였구나라고 패배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락항이 보기에 제욱시스의 작업은 그냥 재현한 미메시스인 거예요. 미메시스죠. 근데 이 파락시오스가 그린 꽃과 커튼의 그림은 락항이 보기엔 응시인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가려놨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결여가 있고 너무 많은 불안감이 있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 수 있는 혹은 얘가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응시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작업들은 거대한 담론 뒤에 이렇게 등에 메고 아니면 내가 이거 뭐 했어요 아니면 나의 어떤 힙한 쿨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너무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나 요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요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이고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그 진동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 취향으로 어떤 예술 작업은 항상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의해요. 그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약간 도화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화개살 같은 거. 얘가 뭔가 품고 있어 알죠. 맞아요. 얘 왠지 궁금해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뭐 오펜 씨한테 막 우스개로 얘기했었잖아요. 그 오펜 씨가 초연함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그 뭔지 모르죠. 약간 사연이 있어 보이고 싶다 했잖아요. 그죠. 얘 뭔가 비밀을 품고 싶어. 사연이 있어 보여야 돼 예술은. 근데 그 예술은 응시로 봤을 때 그런 식의 맛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물론 예술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예술은 사연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왜냐면은 과학은 사연이 있으면 안 돼요. 맞아. 과학은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 이 숫자는 사연이 있는 숫자 이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이런 시선이 훨씬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건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넓게 봐보면 우리가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했던 얘기랑 비슷하긴 해요. 결국에는 사실 돌아오는 거긴 한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와 린 랜돌프를 보자 했던 것 중 하나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무의미할 수도 있고 어설픈 미완의 미학의 사례가 아닐까 이게.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과거에도 많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가장 좀 최근의 인물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냉정한 미래를 바라보는 이들이라면 미래에 대한 가장 어설픈 해답을 내놓는 자들이 예술가가 아닐까. 맞아요. 맞는 말이네. 그런 면에 있어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는 게 미덕인 거고 여기서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술은. 그렇죠. 그냥 완성은 딱 하나예요. 맞아. 이쯤 하면 됐다. 한 14,000개 만들고 14,000개 만들고 이쯤 하면 됐다. 힘들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품화거든요. 이건 요즘에 그냥 제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다시금 그래서 작품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는 사실 그 전시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하랄드 제만 얘기하면서 이제 태도가 형식이 될 때가 사실 그게 시작점이죠. 전시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어떤 큐레토리얼의 시작점이고 큐레이팅이란 것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슈나이더나 랜돌프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작품의 맥락이라고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의 작품을 어떻게 보자면은 작품 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이미 작품에 담겨 있고 어떤 폐쇄적인 미학 혹은 폐쇄적인 전시법 아니면 폐쇄적인 작품 제작법을 되게 추구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약간 좀 미래와 연관지어서 또 비유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은 전시를 되게 이제 과학적이나 아니면 저희가 좀 말하는 식으로 개념주의적으로 꾸민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 모든 전략, 기술, 정보 이런 걸 다 리서치하고 거대 우주선을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슈나이더나 랜돌프 같은 경우는 조그만 배낭에 미래로 가기 위해 준비물이 뭘까? 조그만 배낭에 뭔가 묵묵히 넣고 있어. 14,000개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리가 깐타비아 바이올린 타면서 물병 챙기고 빵 챙기고 이런 감성 있잖아. 그래서 전시를 가보면은 전자의 경우는 이게 미래야. 자, 내가 만든 거대 우주선에서 타! 이런 느낌이라면 그들은 이게 제가 챙긴 물품들입니다만
뭐 이런 그렇네. 느낌이 있는 거죠. 아니 웃긴 게 그 2015년에는 호들러랑 이 프레드릭 슈나이더의 합동 전시에서도 실제로 프레드릭 슈나이더가 메고 다닐 때 이젤 있죠. 그거랑 신고 다닐 때 신발 그거를 이제 피슐리가 전시를 했어요 같이. 약간 이게 그 감성이네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한쪽에서 백신 개발하고 한쪽에서 소를 끌어내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 배당을 보고 소를 끌어낸 듯이 이걸 들고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괜찮은 미래일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솔직한 감성이 있는 거죠.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위로가 아닐까? 맞아. 아니면 좀 위약이 아닐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요즘에. 예를 들자면 뭐 베를린에서 거대 우주선이 부자들 태우고 무궁하고 날아가거나 뭐 뉴욕에서 센트럴파크만한 홀로그램에서 안드로이드들이 춤을 추거나 뭐 런던에서 지하 깊숙한 심해를 수족관을 만든 이런 아이디어 많잖아. 근데 이게 정말 맞아. 현대인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일까? 그러니까 말은 거창하지만 이것들도 다 결국 재탕, 3탄, 4탄, 5탄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하죠? 지긋지긋한 스펙타클 느낌도 있고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우리 세상이 우리 컨트롤을 벗어나고 너무 빨리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럴 때 예술마저 이거에 합심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말한 건 이게 당연히 시대적인 요걸 따라야죠. 디지털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담론들이 등장하고 폐지명 부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들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꼭 이 방식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지. 디지털적인 게 꼭 이래야 되고 뭐 저래야 되고 또 반대로 말해서 뭐 저희가 이랬다고 해서 그래 과거로 회귀하자. 그건 아니죠. 이걸 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에 또 그걸 잘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리추얼적이라는 게 반복함으로써 과거를 계속 회상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되 뭔가 아시죠? 그 꾸준한. 그러니까 하게 참 디지털 시대에 세상에 이런 일은 뭐 이상한 뭐 피자 도우를 하루에 1000개씩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기계도 할 수 있어. 디지털 시대 기괴한 세상에 이런 일은 어떤 식이냐면 저는 하루에 하나씩 나사와 볼트를 먹고서 사이보그로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미래적인 거죠. 어떻게 예를 들자면 왜 해? 이런 느낌. 아니면은 뭐 저는 뭐 제 손톱에 LED를 다 박아놓고 생활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상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아이폰에 봉숭아 물을 드리려고 해보고 있는데 안 드네요.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생각들이 있겠죠. 맞아. 되게 미완의 자폐적인 솔직한 아이디어들이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느껴져요. 저희가 이제 찐이다. 그 찐 냄새 폴폴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당연히 그런 전시도 필요해요. 거대 전시도 필요하고 진짜 그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고 가제들이 있구나.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은 반대쪽은 이제 완전 부재해버리고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은 되게 공허할 것 같아. 왜냐면 그냥 무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그 시소가 느낌 있잖아요. 근데 한쪽으로만 완전 가 있거나 그리고 완벽한 평형도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 약간 지금 이 상태가 어쩌면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저희 둘이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 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린 랜돌프와 장 프레드릭 슈나이더를 조사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1편 단신 또 한다면은 어쨌든 좀 젊은 작가로 돌아올 텐데 그냥 또 이런 거랑 잘 부합할 수 있는 작가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자면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네 결국에 더듬이 영화 리뷰 해주는 애들이랑 뭐가 다르냐? 언제나 말했던 것처럼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달라요. 저희는 느껴요. 반박시 네가 맞음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는 뭔가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릅니다 뭔가. 왜냐면 저희는 이미 저희가 미완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 뭐 제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저도 뭐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걸 듣는데 그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변하는 그 전문적인 용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유동하는 디지털 세계, 가제와 100가지 담론에 대하여 뭐 이런 거는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뭐 예를 들자면 그 반대 분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는 아티스트 토크라든지 맞아. 찐 같은 아티스트 토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특히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새. 왜냐면 어쨌든 저희도 씬을 보니까 그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디가 하이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찐 같은 컨텐츠들이 많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서 전문적인 얘기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맞아.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뭐 한국 작가들 중에서도 사석에서 진짜 웃긴 사람도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 매번 뭐 스탠드업 코미디 할 수도 있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티스트 토크가 뭐 꼭
그 작가의 뭔가를 파헤쳐야 되나? 그렇죠. 그럴 필요 없는 것 꼭 같아요. 굳이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이 앞에서 뭐 개소리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 자꾸 더 이해하고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자면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시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요즘에 많아요. 미학적으로는. 맞아. 미학적으로 많다. 근데 이거. 그걸 주의하자고 또 말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냥 미학적으로 많아요. 의도적으로 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시를 제가 사카린 씨한테 들었는데 90년대, 00년대 대중음악가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해외 작가들의 작업을 확실한 그것을 가장 확실한 미래를 가장 입증된 미래를 그냥 가져와요 껍데기만. 맞아, 그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표절 시비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곡이 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서태지 씨도 막 그런 게 있고 예를 들면 뭐 룰라도 그런 게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것을 예술계가 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린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지. 맞아. 껍데기만 가지고 들어온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숫자 1, 2, 3, 4가 있으면은 그것에 무엇인가 감명을 받고 1, 2, 3, 4 무엇인가 연속돼서 4개가 나오는 게 되게 좋구나. 나는 4, 5, 6, 7을 해봐야지. 나는 ABC를 해봐야지. 가나다라를 해봐야지. 뭐 나는 새 나무 꽃, 뭐 벌 이렇게 해봐야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3, 1, 2, 4 이렇게 그냥 배치만 바꿔서 다 새롭게 맞아, 들어오는 맞아, 것밖에 맞아, 없어요. 맞아. 근데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맞아. 결국엔 우리나라는 언제나 예술과 문화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일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자면 되게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조심해야죠. 그리고 주의를 해야죠. 맞아. 한간에 이번 편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조사하면서 그리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젊은 작가들 작업을 할 때는 젊은 작가들과 좋은 술집에 가서 술을 한잔 하는 기분이었다면 오늘은 슈나이더 할아버지와 랜돌프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얻어먹고 온 느낌이죠. 진동하는 밥을. 약간 그런 거 알죠? 이거 그 모닥불 앞에 저희는 이렇게 그냥 뭐 해야 되지로 앉아 있는데 슈나이더 씨가 칼로 이거 깎고 있고 그 랜돌프 아주머니 그림 그리고 있고 알죠? 그 사이에 그냥 근데 따뜻해. 약간 당황스러운데 따뜻한 거 알죠? 그러니까 슈나이더 할아버지가 다 손수 깎은 그 감자와 랜돌프 할머니가 그 진실적으로 끓인 그 모든 재료가 들어간 스튜를 배부르게 먹고 나온 느낌이죠. 그러면서 이거 좋은데? 네, 좋은데? 맨날 오긴 좀 그런데 맨날 좀 배부르긴 한데 좋다. 그런 지쳤을 때 와야겠다 이러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새싹이 피어나는 봄의 계절 다가오고 있으니까 또 이런 에피소드 나쁘지 않죠. 좋죠. 다음 에피소드는 저희가 아직 안 정했는데 뭐 작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컨텐츠가 많으니까 저희 유사미학도 있고 생각을 해보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돌아오도록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새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언제나 감사드리고 유타 캐터는 저희가 한번 네, 유타 캐터 이것도 저희가 사실 그 작가가 꽤 유명하신 분이라서 근데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유타 캐터라는 작가가 저도 너무 궁금한 작가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베르카인 한번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댓글 달아주시고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